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민지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인프라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요. 바로 철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철도가 만들어진 곳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선생님이 여기 지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역을 만들었냐? 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X자 형태로 철도선을 만들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이제 쌀 같은 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일본 본국에 나르기 위해서. 여기에선 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점 이전에 경부선, 경의선을 건설했다고 나오고 강점 이후에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간선 철도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X자로 만드는 것들을 완성시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항구를 건설을 했어요. 철도랑 항구는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육로 쪽을 뚫는다 하면 항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수탈한 것들을 해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요렇게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건 뭐냐? 바로 도시예요, 도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전이랑 신의주, 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이쯤에 있고,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어요. 대략적인 위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산과 목포, 우리나라 이제 남부지방에 있죠. 그래서 이제 항구와 그 다음에 철도역 쪽이 새롭게 발전한 도시가 되었다. 예, 첫 번째로 이렇게 기억하고 갑시다. 두 번째로는요,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할 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기억해 줘야 돼. 뭐예요? 식민지 공업화 정책. 뭐 남면 북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느 도시가 수혜를 입었는가? 바로 함흥과 청진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럼 남부겠어요? 북부겠어요? 네, 북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서는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남쪽 지역의 도시들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즉, 우리가 여기 공부할 때 첫 번째로 나눠둬야 할 포인트는 어떤 도시가 성장했는가. 그냥 대전, 군산, 청진, 함흥 이런 도시를 기억해주고 두 번째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러면 대전은 왜 때문에 성장했는가? 철도 때문인가? 식민지 공업화인가? 아니면 항구 때문인가? 이것까지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가지 뉴타운이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관공서, 은행, 상점 같은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거주지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인 거주지는 열악했고요. 일본인 거주지에는 주로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면 정성의 5대 백화점의 위치를 여기 그려놨는데 백화점 5개 중에 4개가 어디 거예요? 일본인 거주지에 이제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본인 거주지에 주로 4개의 백화점이 있고 이쪽 위에 종강역 주변에만 하나의 백화점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의 인프라, 도시 기반 시설 차이가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 내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 거주지의 구분이 있었는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의 공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농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런데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써놨습니다. 한국인 공장 노동자 대부분은 어떤 노동자? 단순 노동자.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요. 우리가 그래서 노동자들이 했던 거 있죠. 노동쟁이. 대표적으로 원산 총파업 같은 게 왜 일어났겠습니까? 일본인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차별 대우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임금부터 해서 근무 시간 아니면 근무 난이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일본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도시 사람들은 일단은 일은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주택을 거주하거나 좋은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적죠. 그래 가지고 이제 빈민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토막촌이에요. 그래서 이 토막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거를 보면 약간 신석기 시대 때 움집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토막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파고 집이나 거적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실제 움집이랑 메커니즘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진짜 만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도시에서 거주를 하는구나. 얼마나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열악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농촌의 변화에 볼 텐데요. 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경제 정책들을 복습을 해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바로 일제는 돈이 많았던 지주 세력들과 결탁을 하고자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식민지 지주제라고 합니다. 즉 소작농보다는 자작농보다는 지주들의 이득을 챙겼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소작농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뭐 불안했겠죠. 소장료도 높고 세금이라든가 조합비 같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수확량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로 파산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화전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땅을 불태워서 그러면 이제 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재를 양분 삼아서 짧은 기간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동해서 또 새로운 지역을 이제 불태워서 거기에 있는 재를 양분으로 농사를 짓는 그 농사 버전 유목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토막민은 우리가 아까 했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해외 이주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요. 농민들의 생활이 더 안 좋아지니까 소작쟁이가 증가했어요. 특히 1930년대 소작쟁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회주의와 결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의 확산을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작쟁이도 점점 일제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농민들의 불만이 너무 크니까 "오케이. 우리가 너네 힘든 거 이해해 줄게."라고 하면서 농촌 진흥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별표 찍겠습니다. 농촌 진흥 운동이 왜 위험하냐면요. 뭔가 이름만 대충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실력 양성 운동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 이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조선사랑 비슷해요. 조선사도 이름만 들으면 뭔가 우리나라의 자주 역사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어떻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송독부 산하에 있었던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에서 이제 친일상환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농촌진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농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냥 정신,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뭐냐면 노력 이러는 거야. 노력.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절약과 저축과 근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정신적 차원의 운동을 한 게 일본이 주도했던 농촌 진흥 운동이고요. 이거는 보다 독립운동이 아니다. 기억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문화 유행인데요.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20년대 이후라는 거는 기억을 합시다. 만약에 시대 문제가 나왔는데 1910년대에 막 대중문화에 대한 키워드가 나와. 그러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중문화의 유행들은 주로 192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신문과 잡지와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서 유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광고 같은 것도 있었고요. 대중가요도 있었고 이거는 꼭 기억합시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이 당시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운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우리나라 영화의 한 지평을 여는데 이 당시의 영화들은 주로 흑백이고 무성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무성이란 뭐냐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소리가 안 나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변사입니다. 변사. 이 변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흑백 무성 영화를 옆에서 해설해주고 그냥 대사가 나올 때쯤 자기가 연기를 해서 이 대사를 관객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화를 한층 더 풍성하게 해줬기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디어의 위험함을 일제는 알았기 때문에 검열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 반하거나 독립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내용의 일부가 강제로 편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일본의 정책 선전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요. 여기 나은교의 아리랑 표정이 조금 무섭지만 영화의 일부입니다. 영화의 일부. 그리고 의식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의. 의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옷차림과 단발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전, 한복에다가 모자를 쓰거나 아니면 구두를 신는 그런 패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 이후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뭡니까? 중일 전쟁 이후. 이때부터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총동원 운동을 하면서 뭐 사람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물건도 뭐 공출하고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작업복이라든가 흔히 이제 몸빼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입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문화 보면요. 이때는 이제 양식과 일식과 중식이 대중화가 됐어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양식, 일식, 중식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이런 것들이 대중하게 그냥 친숙하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썰렁탕이나 냉면 같은 경우에는 배달로서도 이제 활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화학 조미료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미료들,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이나 도시에서 빈민,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음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가 이제 사 먹을 돈이나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체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식문화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정착을 했지만 가난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그 다음에 주입니다.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형 한옥, 문화주택 같이 새로운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가격이 높았고요.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보면 만약에 이제 사료 위에 토막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도시 빈민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어학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에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배웠다라고 하면 설렁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뭘로 나와? 배달 음식의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하는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썰렁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는데 이 주인공이었던 김첨지한테는 꽤나 비싼 음식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 거꾸는 당시에 사회의 빈민층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은 가난한 도시민의 서글픈 모습을 보여준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MG 같은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요, 뭐 서양의 스타일을 따랐던 사람들을 불렀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던 걸과 모던 보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서양식 옷차림, 최신 유행을 따르며 외식과 쇼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서 어,
유행을 이끌거나 아니면 그냥 주류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용어가 붙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조미료 광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당시에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